주변에 정 많은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요, 결혼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부 사이라면 더더욱 애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느꼈죠. 그런데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정도, 믿음도 없이 시작한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아이러니하잖아요. 상황이 역전됐을 때 끝까지 후회하고 매달린 건 결국 그 인간이었거든요. 세상살이에 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경기야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도 그 여파 제대로 맞았어요.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려서 그대로 백수가 되었거든요. 제가 특별히 남들보다 잘난 건 없고요. 그나마 전문대 나오고 회계 자격증 따서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직원들 급여나 퇴직금, 거래처에 줘야 하는 정산 같은 것들, 심지어 사무실도 정리를 안 하고 갑자기 해외로 도망을 가버려서 저는 그냥 바로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33살이었죠. 남편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디자인 쪽에서 일해서 그런지 큰 그림 잡는 것도 빠르고 계획 세우는 것도 칼처럼 정확한 편이에요. 제가 회사 망해서 백수가 됐다고 했을 때요. 처음엔 말도 안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집 재정이 꽤 흔들리는데 당신한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한번 정리해 보자. 핸드폰 할부금, 지난번에 산 가방 할부금, 우리 대출금 생각보다 많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건데요. 저렇게 숫자만 들이밀면서 따지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냥 혼자 살면서 벌고 쓰면서 살지.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말은 또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달라.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챙겨야 할 건 챙겨야 해. 안 그래? 말이나 못하면 밉지를 않죠. 그러면서 저보고 빨리 재취업하라고 닥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연애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선봐서 만난 사이였어요. 맞선 업체 통해서 만났고요. 이런 데가 보통 비슷한 조건끼리 매칭해 주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모아둔 돈도 비슷했고, 연봉도 비슷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붙여놨구나 싶은 조합이었어요. 남편은 그게 딱 좋았대요. 자기랑 조건이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딱이었대요. 그러면서 반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결혼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감정 싸움을 안 하게 된다나 뭐라나 공평하게 똑같이 부담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빠가 올해 안에 결혼 안 하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라는 말에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서 그냥 결혼을 선택한 쪽이었어요. 그 누가 됐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저희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애정 없이 시작됐는지 느낌 오시죠? 그냥 조건이 서로 비슷하니까 결혼까지 간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도 남편의 반반 원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저희 전셋집 반반, 인테리어 비용 반반, 혼수도 항목별로 금액 계산해서 반반, 예단이니 예복이니 이런 허례허식은 과감히 생략했고요. 심지어 신혼여행에서도 세세하게 나눠서 반반 계산하려고 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시작한 결혼이니 저희가 얼마나 애정이 없었겠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 입에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튀어나오니까요. 저는 진짜 소름까지 돋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실직을 하니까요. 남편이 좀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원래 저희는 집안일을 딱 나눠서 분담했거든요. 서로 바쁠 때는 알아서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백수가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재활용 버리는 건 남편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늦은 밤이 되도록 버리질 않아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재활용 얼른 보내고 와. 벌써 11시인데 언제 버리고 언제 자려고. 남편은 그때 눈도 안 돌리고 TV 보던 그대로 이런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나보고 버리라고? 왜? 이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이런 건 다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말이라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지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맞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은 당신 몫이지. 돈 안 벌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남편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내려앉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날은 군말 말고 얼른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자기가 맡은 일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강하게 말하자 남편도 군말 없이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더라고요. 물론 툴툴거리긴 했지만요. 남편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저한테 직접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며느리랑 괜히 갈등 생기는 거 싫다고 모든 얘기는 항상 남편 통해서만 전달하시거든요. 부탁도 조심스럽게만 하시고 저한테 부담되거나 기분 상할 말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라 제가 더 믿고 편하게 지냈던 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지금 빨리 엄마네 좀 가봐. 전화기가 고장나서 연락도 잘 안 된다 하고 누구 전화 기다리신다는데 급한가 봐. 가서 모시고 새 전화기도 사드리고 와. 얼른 빨리. 그래? 전화기 고장나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꼭 가지고 있어야 혹시 쓰러지셔도 연락이라도 하니까. 알았어, 내가 바로 가볼게. 저는 진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가방만 챙겨서 부랴부랴 뛰다시피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네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더 놀라시는 거예요. 세아가, 너가 여기 웬일이니? 갑자기 말도 없이 어서 들어와라. 어머님, 핸드폰 안 되신다면서요. 그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기다리는 전화도 있는데 빨리 모시고 개통하러 가라고요. 얼른 가요, 어머님. 근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부터 치시면서 오히려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그렇게 급한 거 아니야. 너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천천히 해도 돼. 알고 보니까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용량이 부족해서 새 걸로 바꿀까 고민된다는 정도의 얘기를 남편한테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제게 당장 뛰어가야 하는 긴급 상황처럼 전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퇴근한 남편한테 따졌어요. 급한 일도 아닌데 왜 사람을 그렇게 부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게을러서 일도 안 알아보는데 그냥 말하면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 핸드폰은 어차피 자기가 돈 내서 사드리는 거니까 몸으로 하는 건 제가 담당이니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자꾸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며칠 뒤에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었는데요. 근데요, 집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바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갑자기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집 좀 치워놓고 안주랑 술 좀 준비해줘. 지금? 그냥 밖에서 먹지. 갑자기 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 당신이 잘하는 찌개랑 부침개 좀 하고 치킨도 하나 시켜놓고 맥주랑 소주만 사오면 되잖아. 내가 1시간 정도 뒤에 갈 테니까 얼른 준비 좀 해줘.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또 급하게 청소하고 안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먼저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서 먹자고 했던 거예요. 그날은 남편이 계산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밖에서 먹으면 돈 많이 나올까봐 그냥 편하게 저희 집에서 먹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요리를 워낙 잘해서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걸 아주 즐긴다느니 손님 치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치우고 차리고 하는 걸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인데 집에서 먹으면 더 싸게 먹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돈을 아끼려고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고요.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건 일을 안 하는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부린 거죠. 정말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 술 깼을 때 얘기를 한판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날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참는데 한계 있어. 이제 그만해.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놓으면서 이런 것도 못 해줘? 나도 웬만하면 밖에서 먹으려고 했지. 근데 그날은 내가 친구들한테 사는 날이라 밖에서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맥주 500cc가 5,000원인데 마트에서 사면 2,000원이잖아. 이제 나 혼자 벌어오는데 알뜰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말투가 꼭 저를 나무라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일을 안 한 지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일주일 지났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해? 남편은 또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 쉬면서 이번 달 카드값부터 미리미리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그래? 당신 이제 돈 못 버니까 내가 대신 내야 하잖아. 개수작 부리지 마. 내가 언제 돈 내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 실업급여 들어와. 재정에 아무 영향도 없어. 실업급여 말에 남편이 딱 멈추더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당신 내가 돈 못 버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알겠는데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 부분은 사과받아야겠어. 그랬더니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미안해. 갑자기 외벌이가 되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예민해졌어. 진짜 미안해. 잘못을 인정하길래 그때는 저도 일단 사과를 받아주고 상황을 넘겼어요. 그런데요, 실업 상태로 지낸 지 5달이 넘어가고 실업급여까지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불만이 가득했고 제 얼굴만 봐도 괜히 한숨을 푹 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마지막엔 꼭 그래서 취업은? 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한심스럽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터졌습니다. 취업 안 해? 앞으로 뭘 할 계획이야? 무슨 방법 있어? 이제는 돈도 아예 안 들어오는데 안 불안해? 말투가요, 걱정이라기보단 비아냥거리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그 순간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력서 계속 넣고 있어. 근데 반응이 없어. 나이도 애매하고 연차도 애매해서 회사들이 잘 안 뽑는 것 같아. 남편 표정이 바로 굳었어요. 능력 없는 와이프가 싫은 거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짜증이 올라왔어요. 살면서 별일 다 겪잖아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일어나는데요. 부부면 좋을 때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시기도 함께 넘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애정 없이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보듬어 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당신 지금 그 표정 뭐야? 내가 돈 안 벌어서 싫은 거야? 웃긴다. 내가 수익 끊긴 지 한 달이 됐니? 두 달이 됐니? 벌써부터 1억이야? 적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마음이 안 좋을 것을 안다면 고생했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한 번은 해줄 수도 있잖아. 왜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그대로 쏟아내? 당신 정말 글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아도 월급만큼은 아니잖아. 그럼 우리 재정에 문제 생기는 건 맞잖아. 내가 공동생활비 한 번이라도 덜 넣은 적 있어? 적금 통장에도 빠짐없이 넣었고 내 카드값, 내 생활비는 내 돈으로 해결했고 출근 안 한다고 집안일도 내가 더 했어. 대소사 챙기는 것도 내가 먼저 움직였고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한테 피해 준 게 없잖아. 오히려 내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래?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말문을 열려고 했지만
할 말이 없던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빈정도 상하고 상할 건 다 상해서 결국 집안은 냉전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남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거슬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조건 맞춘 결혼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실감했어요. 지난날의 제 선택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저러니 제 마음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실업급여도 들어왔고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돈마저 다 써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거예요. 남편이 저를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먼저 이혼 얘기까지 꺼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야 이혼해도 되지만 저보단 저희 부모님이 받을 충격이 더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알바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오후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사장님 이름으로 큰 금액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눈을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새로 고침까지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장님 이름과 옆에는 퇴직금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 제 퇴직금이 맞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같이 일했던 팀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오늘 제 통장에 사장님 이름으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퇴직금 들어왔어요? 아마 해외로 도망간 사장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정리 안 하고 도망갔으니 돌아왔을 때 법적으로 걸릴 게 많잖아요. 그중 일부분이라도 해결해 놔야 조사받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급여랑 퇴직금을 한 명씩 순서대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나도 지난주에 받았어요.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을 건 받아서 다행이죠. 금액이 꽤 커서 통장에 찍힌 숫자 보는 순간 진짜 숨이 조금 트였어요. 알아보니까 사장님이 체불 임금으로 조사받으면 벌금이나 처벌이 커질 수 있으니까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서둘러 지급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장은 제 평생 처음이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만 봐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랑 냉전 중이라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근속 연수가 꽤 돼서 금액도 큰데요. 이런 든든함은 저만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일단 조용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더 흘렀어요.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됐고요. 저도 남편도 서로 먼저 풀어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싸늘했고요. 무슨 말이든 싸움으로 번졌지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력서를 계속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남편은 저만 보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대놓고 지었고요. 저도 지기 싫어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얼굴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을 쓰는 쉐어하우스의 동거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인생의 운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데서 시작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가게를 계약하는데 그 가게에 갑자기 큰 불이 나는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꿈인가 싶었는데요.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이 전세 만료가 다가와서 요즘 전세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러 부동산에 들렀어요. 그냥 가격만 확인하려던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동네 초입에 있는 국수집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들어갔는데요. 사장님이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해주셨어요. 방금 나간 할머니 아시죠? 그 할머니도 이제 장사 안 하신대요. 방금 매물 놓고 가셨는데 제 마음이 다 헛헛하네요. 네?
국수집 안 하신대요? 왜요? 가게 아직도 엄청 잘 되던데요. 저희 동네 초입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국수집은요. 지하철역 바로 근처라 유동인구도 많고요. 가격은 착한데 양은 푸짐하고 맛도 있어서 손님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유명한 가게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장사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국수 팔아서 아들 둘 다 유학 보냈대요. 지금은 미국에서 다들 잘 지내서 가게 물려받을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래요. 매출도 꽤 될 텐데요. 진짜 아깝다. 탐나는 자리네요. 혹시 광고 올리셨어요? 왜요? 생각 있어요? 내가 세댁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건데 인수할 마음 있어요? 인수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얘기를 듣는데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 국수집 연매출이 6억이래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랑 인수 절차만 자세하게 듣고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그 가게가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요. 옆에 큰 대형마트도 있어요. 도로변 쪽에 있어서 한눈에 잘 보이고 주차장도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언제나 손님이 꽉 차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해본 건 아니지만요. 그 가게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딱 알겠더라고요. 그냥 지나치기엔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가슴이 괜히 콩닥콩닥 뛰고요. 계약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뭐라도 하면 무조건 잘 될 자리인데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매물 정보는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저하다가 놓친다는 생각에 다시 부동산으로 뛰어가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인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나오는데 다리가 막 후들거렸어요.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서 숨을 고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결정했으니 부모님께는 바로 알려야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셨어요. 예, 너 무슨 가게 인수를 한다는 거야? 갑자기 왜? 엄마, 그 국수집 알지? 지하철역 앞에 줄 섰는데 거기 매물로 나왔어. 자리도 좋고 이미 손님도 많고. 나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까워서 계약금 걸었어. 장사가 쉬운 게 아니야. 너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특히나 음식 장사는 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는 거야. 나 좀 도와줘. 여긴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날 좀 믿어줘. 제 말투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부모님도 아무튼 잘했다고 잘 될 거라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더니 집에서 놀고 먹냐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는 식으로 한참을 잔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게 계약했다고 말했다간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뭘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가게 할머니도 빨리 넘기고 싶어 하셔서 서둘러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았고요. 잔금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주도 안 걸렸어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 분들과 함께 가게에 가서 내부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초입이라 그런지 마침 퇴근하던 남편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가게 안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밥 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은 누구셔? 아, 당신 인사해.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시고 이 가게 할머니는 아시지? 나 여기 계약했어. 뭐라고? 계약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렇게 큰일이면 말을 했어야지.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 냉전 중이었는데 계약했다고 말했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내가 말했겠어? 안 그래? 아이, 그리고 나보고 돈 벌라며. 그래서 계약했다 왜? 그러자 남편은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생각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멋대로 계약하면 되냐, 도대체 얼마짜리냐,
대출을 얼마를 받은 거냐, 감당이 되겠냐. 그냥 직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지. 망하면 어쩌려고 이러냐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절 면박 주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일단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집에 와서 대출부터 계약금, 인수 과정까지 전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못 믿어하고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이 안 풀린 얼굴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제가 망할까봐, 그래서 집에 빚이 생길까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생활비만 꼬박꼬박 낼 거고 망해도 금전적으로 피해주지 않을 거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식탁을 탁 치고 문을 부술듯이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계속 냉전 중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님께 제가 가게 계약을 했다는 말을 했는지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네가 큰 결심한 거라면 나는 응원해.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지 해보면 길은 다 열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편하게 부르렴.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 돼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아버님도 저한테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들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챙겨주시는데 남편만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제가 가게를 인수받고 나서 일단 내부를 조금 손봤어요. 벽이랑 간판만 새로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하던 국수 메뉴를 그대로 이어가기엔 제가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메뉴를 바꿔서 김밥만 파는 김밥집으로 정했어요. 가게가 동네 초입이고 여기랑도 가까워서 집에 가기 전에 간단히 사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업 첫 달에는 김밥을 반값으로 팔았어요. 그러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몰렸는데요.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자 친정엄마도 매일 와서 도와주시고 제 동생도 회사 퇴근하면 가게로 바로 와서 보조해줬어요. 엄마,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 쉬엄쉬엄 해. 힘들어도 손님들 기다리는 모습을 또 못 보겠네. 얼른 만들어서 줘야지. 손님들도 바쁠 텐데. 언니, 이러다가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알바비 똑똑히 쳐줘야 해. 그럼 내 은인들인데 내가 알바비 더 챙겨줄 테니까 나 좀 많이 도와줘. 고마워. 손님이 몰릴 때는 아르바이트도 써가면서 정신없이 가게를 굴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요. 오픈하고 2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슬슬 제 가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말도 안 섞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가게 앞을 힐끔 보고 집에 들어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월 매출이 얼마나 돼? 이런 건 부부끼리 공유해야지. 말투가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아이 가르치려는 느낌에 이런 예의도 모르냐는 듯이 한심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입을 열더니 또 돈 얘기부터 하니까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얼버무렸는데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적자야. 갑자기 웬 관심이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관심 꺼. 뭐라고? 적자라고? 아유, 그러니까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사고를 치냐. 사람은 하던 일 하면서 살아야 해. 새로운 걸 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신경 꺼. 내일이니까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 내가 언제 당신 일에 관여한 적 있어? 없잖아. 남편이 제 말에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 면상댁이 보기 싫어서 저도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 몇 달이 흘렀어요. 남편은 매일 출퇴근할 때 제 가게를 스쳐 지나가니까 가게 상황을 모를 수가 없었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손님들이 줄 서 있는 걸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의아하듯 묻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적자야? 설마 나 속이는 거 아니지?
첫 달엔 오픈 행사에서 반값에 팔았고 그게 끝나니까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 출퇴근 시간에만 바쁘고 낮엔 팔이 날려. 뭐 어떤 대답을 원하는데? 내가 돈 벌고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또 비아냥 섞인 톤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긴 불경기라 사람들은 외식비도 아낀다던데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덤빈 거지? 정말 당신은 대책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사고뭉치야. 빨리 때려치우고 취직이나 해. 더 큰 손해보고 빚더미에 앉아서 울지 말고 손절도 능력이야. 알아? 그 말투가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싸늘한 시선에 마치 벌레 보듯 보는 태도가 반복되니까 싸우는 것조차 지쳐가더라고요. 같은 집에 있는 게 피곤해서 이혼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심하려니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명 제 편을 들어주겠지만 마음고생하실 걸 생각하니 쉽게 결정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신기하게도 남편은 부모님들 앞에서는 저희 사이가 안 좋은 게 티를 안 내요.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지키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위예요. 그날도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곧 장모님 생신이잖아. 선물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용돈만 챙겨. 선물을 당신이 산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주면 나야 좋지. 순간 조금 놀랐어요. 요즘 저한테 하는 행동 보면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사위 노릇 제대로 하려는 마음은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생일날 다 같이 좋은 식당에 가서 제가 준비한 용돈과 남편이 준비했다는 선물을 건넸어요. 포장지를 열어보니 스파 브랜드에서 파는 발열 네이더라고요. 용돈 주면 됐지. 뭔 선물까지 있어. 고맙다. 근데 이거 내복 아니야?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따뜻해서 장모님 것도 준비했어요. 가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춥잖아요. 몸이 따뜻해야 뇌졸중이나 혈압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꼭 입으셔야 해요. 그래, 고마워. 잘 입을게. 사위한테 건강 걱정도 다 받고 기분이 좋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사위가 챙기려고 했다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요. 남편이 부모님께 나긋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저랑 쌓였던 감정도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이참에 화해를 해볼까도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딱 일주일 뒤 시어머니 생신날에 다시 제 기분이 확 식어버렸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생신에 잘해줬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똑같이 용돈을 준비했고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브랜드에서 장갑을 하나 사서 시어머니 댁에 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전혀 몰랐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또 선물을 해줬어. 밍크 코트 사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니네 요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딱 보니 어머님이 입고 오신 밍크 코트가 정말 비싸 보이던데요. 저는 남편을 한번 휙 쳐다보았죠.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께 밍크 코트 선물해줬어? 보니깐 비싸 보이던데? 이번에 연말 보너스 받아서 엄마한테 큰맘 먹고 밍크 코트 선물했어. 좀 너무하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는 발열레이 선물하고 어머님께는 밍크 코트를 선물할 수가 있어? 너무 서운해. 나도 연말 보너스 받아서 겨우 산 거야. 그리고 뭐가 서운해? 효도는 각자 하는 거지.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내 맘대로 내 부모한테 선물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당신도 꼬우면 당신이 벌어서 장모님 선물해드려. 그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말문이 막히는 게 이런 감정이더라고요. 반박할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든 말들이 다 탁 목구멍에서 막히더라고요. 불경기라 한 푼이 아쉬운 거 알잖아. 우리 엄마가 작년에 골프 회원권이랑 강습료까지 대줬으니까 그거 갚은 거고
장모님은 바깥 활동 많으시니 발열 레이가 맞다고 본 거야. 당신은 지금 빚만 만드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맞나?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이젠 정말 끝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잘했네. 그럼 이제 나도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해볼게. 당신도 당신 가진 걸로 잘 살아봐. 이제부터 한 푼이 아쉬울 테니까.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을 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생활비 넣는 날에 이루어졌어요. 저희 둘 다 월급날이 25일이라서 늘 25일 아침 9시 전에 생활비를 공동 통장에 넣었는데요. 그날 저는 일부러 입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전부터 몇 번이나 문자로 생활비 넣어라 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고요. 그러자 퇴근한 남편이 제 가게로 바로 왔고요. 때마침 정리하는 시간이라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남편은 오자마자 제 가게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부터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사람이 없네. 장사 잘 안 되나 보네. 문자 못 봤어? 오늘 25일이야. 빨리 생활비 넣어. 혹시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나 이제 그 집에서 안 살 거야. 그래서 생활비 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 남편은 제 말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안 산다니? 당신 그럼 어디서 살게? 가게에서 살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았고요. 손님들도 있어서 불편한 자리 만들까 봐 남편이랑 밖으로 나와서 서서 얘기했어요. 나 이제 당신이랑 따로 살 거야. 내 짐은 낮에 다 빼놨어. 지금 그 집엔 당신 집만 있어. 그 집에서 일단 혼자 살고 있어. 그리고 차차 반반씩 나누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 진짜 의사소통하기 어렵다. 알바 그만둘 때도 시간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얘기야? 맞아. 너 같은 인간이랑은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나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까지 무시하는 너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그러자 남편도 바로 독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잘 됐네. 나도 너 같은 거지에 사고만 치는 년이랑은 나도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내일 이혼 서류 쓰자. 저희 둘 다 그때는 도끼로 가득 찼었고요. 저도 남편도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사이로 서류를 꺼내놓고 조용히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휴대폰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을 앞에 두고 바로 받았어요. 제가 미리 찜해놨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계약할 거냐고 묻길래 바로 말했어요. 아, 네. 107동 맞죠? 네. 1, 2 라인의 9층이요. 맞아요. 지금 계약금 넣을 테니까 집주인한테 전달해 주세요. 전화하는 제 말투가 너무 당당했는지 남편이 그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1,000만 원이죠.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남편이 바로 물었어요. 당신 힐스테이트 계약해?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대출이야? 대출이 도대체 얼마야? 남편은 또 머리 끝에서부터 비아냥이 올라오는 얼굴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한심스럽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대출도 좀 있는데 참고로 나 차도 계약했어. 제네시스. 그 말을 듣자 남편 눈빛이 딱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입꼬리 살짝 내려간 그 표정이 딱 제가 몇 달 동안 봐온 그 비웃음 그대로였어요. 당신 내가 진짜 조언 하나 할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계획 좀 하고 살아라. 겁먹들어서 이것저것 대출받고 사다 보면 한순간에 날아가. 말년에 폐지 죽고 다니고 싶어? 남편은 정말 필터가 없는 것 같아요. 뇌가 없는지 말을 저딴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할 소리야. 모르나 본데 나 꽤 잘 벌어 등신아.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열어서 제 계좌 잔액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왜냐면 제 통장에 수억이 있었거든요. 김밥 팔아서 얼마나 남겠냐 하시겠지만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팔았어요. 반자동 설비로 제작 시간과 노동을 줄였고요. 그래서 김밥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만 하면 됐는데요. 재료들도 정말 하나하나 맛있게 볶고 다지고 했더니 조합을 했을 때는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데 자리까지 좋잖아요. 사람들이 출근길, 퇴근길에 계속 줄지어서 사가고요. 근처 사무실에서는 아침 식사로 대량 주문을 매일 하고요. 근처 학교에서는 소풍 도시락을 아예 저희 김밥으로만 맞추고요. 그리고 곳곳에 사무실, 행사장 그런 곳에서 계속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 저희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일할 때가 많았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1년 만에 돈이 확 모였어요. 이전에 있었던 국수집보다 매출이 훨씬 잘 나왔고요. 메뉴를 단일화하니까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하게 돼서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운도 좋고 자리가 좋고 제가 죽기 살기로 일했던 결과였죠. 그걸 본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한테는 장사 잘 안 된다고 했잖아. 말투부터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자리 잘 되는 자리라고. 뭐라도 하면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번 거고. 그럼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남편한테는 말을 해줬어야지. 이거 기만이야, 알아? 돈돈거리는 사람한테 누가 솔직히 말하고 싶어 해. 당신 스스로 말했잖아. 효도는 셀프고 인생도 셀프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얼굴이 그대로 벌겋게 달아올랐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몇 번 크게 쓸어 넘기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이런 사실 알았으면 당신한테 안 그랬어.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라 당신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부터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나 혼자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예민해진 거야. 미안해. 이런 것만 말해줬으면 내가 안 그랬지.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우리 이유는 없던 걸로 하자. 듣고 있는데 논리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이 떨어졌고 그게 아니라 돈을 잘 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질을 흐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예민해서 소리친 것도 싫었지만 사실 그보다 당신 사고방식이 더 싫어. 반반 부담하는 건 괜찮아. 그런 집 많으니까. 근데 내 부모, 네 부모 따지면서 대하는 태도, 내 부모님께 했던 말들, 그때 보여준 무시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난 이제 당신하고는 못 살아. 그럼 잠깐 따로 살자.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서로 좀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러다가 화해하는 부부도 많아. 무슨 개수작이야.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당신 부른 건데 잔말 말고 이혼하자고. 난 더 이상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요. 서류 앞에서는 자꾸 멈추는 거예요. 펜도 잡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정작 사인란만 나오면 손이 멈춰요. 시간만 계속 흐르고 저는 이런 사람과 더는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은데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소송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날 무시하고 하대하고 부모님까지 깔보던 태도 그거 다 유책사유야. 알아? 그 말을 딱 던지자마자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비웃음 섞인 태도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동그래지고 턱이 딱 굳더라고요. 입안에 침도 삼키지 못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겁먹은 티가 너무 났어요. 뭐? 유책 소송?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목소리가 아까의 거들먹거리던 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직감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또 한다면 하거든요. 게다가 지도 잘못한 걸 알겠죠. 그리고 남편이 좀 멘탈이 약한 것도 있어요. 강한 상대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쫄아가지고 금방 꼬리 내리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만만했으니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얄짤없다는 걸 느낀 건지 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말해줬어요.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이혼 못하는 줄 알았어? 합의 이혼 안 해줘도 돼. 여기서 사인 안 하면 난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훨씬 더 길고 복잡하게 갈 거야. 진짜 더럽게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제가 분명하게 말하니까 남편이 시선을 서류에 고정하고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턱을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깊게 한숨을 쉬고 결국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면서도 결국 사인을 하더라고요. 딱 그 순간 남편 어깨가 축 내려가더라고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있지? 우리 결혼할 때 반반으로 결혼했잖아. 그거 다 돌려줘야 해. 전세금 반, 혼수 산 것들 반, 적금 통장에 모인 돈도 반. 다 준비해. 그 내용이 담긴 재산분할 합의서야. 사인해.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어요. 진짜 벽지색이 얼굴에 스며든 것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돈들이 대부분 묶여있는 형태였거든요. 아파트 전세금도 그렇고요. 그걸 다 현금화해서 저한테 넘기려면 머리가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도 사인해야죠. 어떡해요. 지가 자초한 일 지가 책임져야죠. 안 그래요? 어찌됐든 이혼 서류랑 재산분할 합의서에 둘 다 사인을 했어요. 저는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재료 준비에 손님 응대까지 정신이 없어서 직접 모든 절차를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와 남편 쪽이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재산분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만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더라고요. 재산을 나누려면 서로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저는 제 계좌, 카드값 흐름, 월급 들어온 기록, 적금 납입 내역까지 전부 깔끔하게 내놨어요. 제가 숨길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 쪽이었어요. 남편은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늦어도 너무 늦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남편 측에서 자료를 안 보내고 있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혼하기 싫어서 저러나 싶었거든요. 최대한 미루다 보면 제가 이혼 안 해줄 줄 알고요. 아니면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그러나 싶었는데요. 남편의 계좌 중에서는 저희가 함께 썼던 생활비 통장도 남편이 관리했고요. 저희 둘이 같이 붙던 적금도 남편 명의라서 남편이 자료를 꼭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꾸 미루니 변호사가 남편 쪽에게도 독촉을 했지요. 그래도 미루더라고요. 저는 이러는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건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료가 늦게 올 때는 보통 내역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상하네요. 남편이 그럴 성향이 아니라서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데 설마 저희가 함께 모은 돈을 이상한 데 쓴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렇게 독촉을 하고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남편이 결국 계좌 내역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자료를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님, 지금 남편분 계좌 내역을 받았는데요. 이상한 거래가 너무 많네요. 네? 이상한 거래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 성향상 돈을 함부로 쓰진 않았을 텐데요. 생활비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둘이 같이 붙던 적금 계좌도 이미 해약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돈들이 전부 한 증권 계좌로 이동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제가 믿고 맡겼던 생활비 통장은 물론이고 둘이 함께 모으던 적금 통장까지 해약해서 전부 증권 계좌로 퍼넣은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말 한마디 없이 공동재산을 멋대로 빼돌려서요. 남편이 투자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제는요, 전부 손실이 났더라고요.
계좌 잔고가 처참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제가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반반 나눌 재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 돈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남편분의 개인 책임입니다. 공동재산을 배우자 몰래 빼서 개인 투자한 건 악의적 낭비로 들어가요. 재산 분할에서 남편 기여도는 크게 떨어지고요. 손실은 남편 개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행이었지만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한테는 불경기라 한 푼이 아깝다느니 돈 안 번다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정작 수천만 원을 주식으로 홀랑 말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재산분할 서류도 일부러 늦게 제출한 거고요. 그동안 절 무시하고 깔보던 전 남편을 잡아서 족치고 싶더라고요. 지는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여놓고 억울하게 실직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느니 인생을 각자 도생하는 거라느니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놈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인간은 애초에 저를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는 남편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저에게 유리하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전 남편에게 주식 계좌, 해약 내역, 이동 금액 등 추가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해서 손실 전액을 전 남편 개인 책임으로 분리해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이 저희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애초에 반반씩 부담했던 금액이라 저는 제 몫인 50%를 그대로 받는 게 맞았고요. 적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니 절반은 제 몫인데 전 남편이 그걸 주식으로 싹 털어버려서 정작 줄 수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은 전세금에서 제 50%를 떼어주고 자기가 가져가야 할 나머지 50%에서 제가 받아야 할 금액들을 먼저 정산해줬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 전 남편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실 주식을 할 때 신용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혼 후에는 짐을 싹 빼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 자기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만 혼자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 같이 끌려 들어간 거죠. 이 사실도 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통화에서 어머님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사과도 건네셨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내가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 너는 참 착하고 부지런한 애였는데 내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장사는 잘 된다며? 나는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이제는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기억은 있고 네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잘 살길 바랄게. 어머님께는 감정 없어요. 제가 결혼해서 좋았던 건 어머님을 만난 거였어요. 이제는 뵐 수는 없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한때 시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미 김밥집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새벽부터 줄 서는 날도 많고 단골도 꾸준히 늘어서 이제는 두 번째 가게를 알아볼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종종 연락을 해오는데요. 저는 그냥 조용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과 다시 얽힐 이유도 감정도 없으니까요. 결혼이든 사람 사이든 결국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같이 무너지고 서로를 지켜야 할 이유도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관계든 돈이나 조건을 믿음보다 앞세우면 결국 파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에서 믿음을 줄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만 곁에 두려고 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건 평생의 일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